뉴스픽. 네, 정신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뉴스픽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좀 인사 나눠보죠.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지금 보도에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동성애를 혐오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한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그에 관해서 사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사과를 한 것인지 내용을 좀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신설됐어요. 네. 이거는 바람직해요. 네. 그런데 누가 됐느냐. 김성회 씨가 비서관으로 되었는데 네. 이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 3년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다. 이렇게 올렸고요. 네. 또 한창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렇게 뜨거웠을 때 그 위안부 피해자들이 보상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밀린 화대를 받겠다는 거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금 과거 발언을 사과하는 또 이야기를 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냈느냐. 위안부 피해 배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는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깨끗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이 깨끗이란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또 동성애가 정신병의 일종이라 주장한 데에 대해서 혐오 발언의 성격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 하면서 단서가 들어가요. 네. 동성애가 그 흡연자가 금연치료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이 동성애가 질환이라는 주장을 사과 대신 하면서 또 다른 변명을 한 것이죠.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거는 동성애라는 어떤 성 정체성이나 성적 그 취향에 대해서 어떤 혐오와 차별의 이야기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신병 환우들에 대해서도 또 비하하는 이야기 될 수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그러면 그 사과의 내용이 또 그 전에 발언과 더불어서 또 한 번의 상처를 준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과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두 분께서 좀 지적을 해 주시죠. 네. 우선 지금 이제 비서관으로 임명이 된 네. 이후에 논란이 되고 그쵸. 그에 대해서 이미 발언을 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현재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처라고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이 동성애 관련 논란은 물론 이거니와 지금 맡게 된 그 직책의 명칭 자체가 사실은 통합과 화합을 네.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종교와 다문화의 핵심적인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현재의 과제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뭐 여성, 동성애 바라보는 관점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실은 그 핵심 가치에 정말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건 바이 건으로 어떤 망언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가 좀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이 비서관직을 신설한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취임사에서도 사실상 처음에 이제 그 인수위에서 강조했던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강조되지 않고 이제 자유나 이런 부분만을 너무나 강조했다라는 또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인선은 결국에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떤 목표치를 향해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언론사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자 이제 인선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고 사실 영향이 없을 거라고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뭐 이 임명뿐만 아니라 이 위에도 사실은 유사하게 분야는 다르지만 굉장히 통합에 저해되거나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과제에 좀 저촉되는 인사들이 인사청문회에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인사 강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적 드라이브가 계속 걸리겠구나. 그래서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겠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우려 확신을 좀 주는 인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몇 가지 좀 차마 입에 다시 옮기기
싫고 좀 어려운 뭐 발언들을 옮겨주셨는데 저도 좀 한 가지 되게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 위안부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하버드대 교수가 사실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본인이 돈을 받고 한 행위였다라면서 위안부 활동가들이나 지난 위안부 역사를 좀 부정하는 논문도 쓰고 활동을 해서 굉장히 친일본적인 학자였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켰었거든요.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또 뭐 이슈가 한참이었을 때 조선조 절반에 달하는 45, 50% 인구가 노비였고 그중에 노비 2세를 낳을 수 있는 여성 노비가 더 선호했다. 그래서 결국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뭐 절반이 여성의 성놀이개였고 그래서 또 이거 이외에 또 뭐 여러 맥락에서 보자면 그렇다면 노예제도도 사실은 위안부 문제처럼 우리가 다시 뭐 재검토를 하고 뭐 살펴봐야 된다라는 굉장히 황당무계한 논리를 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개인 SNS에 뭐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됐던 발언들 중에 일부는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 동의를 얻고 언론사 칼럼 같은 것들로 게재가 돼서 사실은 계속 남아있는 뭐 그런 멘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사를 임명을 하고 그것도 초기 인사는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데 그렇죠. 그렇게 신설된 비서관직에 이 사람이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결론적으로 국민들을 굉장히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비서관 인사는 청문회를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강행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대통령에게 굉장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김성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흔히 말을 하거나 그랬을 때 순간 실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차원을 벗어난 거의 소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분에 대한 검증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좀 걱정이 되고요. 이번에 그 레인보우 합창단, 그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이에요. 오랜만에 공연을 다시 시작을 해서 이번에 취임식 때도 왔는데 우리나라가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같이 통합하면서 가는 모습을 위해서 이런 것이 계속되는 건 중요한데 이 다문화 합창단의 그때 대표였던 이 김성애 당시 대표가 그 레인보우 합창단 그 부모를 상대로 단원 부모를 상대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은 그 평창 올림픽에 그 레인보우 어린이 합창단이 참여했는데 그때 그 부모에게 30만 원의 참가비를 받았다. 그리고 조직위에서 나눠준 그 무료로 나눠준 패딩을 회수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또 뭐 그거 아니고 뭐 겨울 캠프를 위한 훈련비를 받은 거다. 뭐 나중에 쓰기 위해서 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동안 이런 모든 행적들이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사비서관 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라는 거는 정말 통합의 어떤 이미지를 줘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 이걸 지적을 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통합은 당연한 거 아니냐.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 통합인데 과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통합을 어떻게 보느냐. 이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인사를 보면 수석 비서관회의 했다고 오늘 아침에 보도 나오는데 강인선 대변인 빼면은 비서관들 다 남자입니다. 작년의 남자들이고요. 이런 이미지 인선 그리고 이런 분을 종교 다문화 비서관을 하는 이런 인선을 보면 국민들이 통합의 메시지를 볼 수 있겠나 좀 이런 걱정이 됩니다. 두 분이 지금 다 여성이나 뭐 동성애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문제,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인사 검증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게 좀 소홀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제가 딱 하나 이거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이분을 떠나서 동성애라든가 어떤 소수자라든가 조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거를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자체도 사실은 혐오가 될 수 있고 차별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개인적으로 동성애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후천적인 버릇이나 습관을 자신의 본능으로 착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무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이런 정말 기본적인 극악적인 이야기 이런 거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두 분이 할 말이 많으셨던 모양인데요.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탐사보도 따르면은 이제 그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고 유죄 확정을 받은 뒤에도 대표직 유지를 했다라고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레인보우 합창단 네네. 근데 그거 이외에 차량이나 이런 거를 다문화센터 업무를 위해 사용했고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사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서 다문화센터의 자금을 자신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고자 했다. 그래서 불법 영등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뭐 차량 할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횡령 의혹을 받았던 부분 문제 제기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는 어떤 공직에 특히 임명이 될 때는 뭐 학력이나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능력주의의 인사를 표방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어떤 시대에는 또 유효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교육에 뭐 입문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뭔가 과정을 겪은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능력이 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우리가 의무교육 받고 있고 대학 교육까지 받고 있어서 이미 대학 교육 진학률이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완전 상위에서 1등을 찍은 게 이미 거의 20년 뭐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학력 사회인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서사를 가지고서 어떤 진정성과 어떤 성과로 이 자리에 입문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나 뭐 예를 들면 그게 얼마나 유명세를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사실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이 사람한테 이 공직을 줌으로 인해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과 그 성과 그리고 가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보여주겠거나라는 걸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관련된 활동을 한 것으로 이번에 좀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굉장히 극우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제 정부에서 숨기고 있는데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중도 입국 자녀의 경우 비공식 조사에 의하면 4%만이 정상적인 중도 입국 자녀고 친척을 자기 자식이라고 속이고 데리고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문제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관련해서 KBS에서 뭐 김 비서관이 언급한 비공식 조사가 무엇인지 이제 질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라는 언론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개인적으로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고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했느냐도 분명히 뭐 문제적이지만 자신이 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역할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역할에서 했던 발언 자체가 자신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룹 전체를 아울렀을 때 굉장히 그 그룹 자체를 폄하하거나 그리고 모독하는 어떤 발언을 했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하고 그러네요. 근데 이런 사람을 인선할 수가 있었다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인사검증 부분을 지금 한 번 더 지적을 해 주신 거고 과연 무엇을 보여줄 건가가 그 개인의 어떤 서사 그동안에 해온 행동 이걸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종교 다문화 비서관은 꼭 필요한 자리죠. 그런데 정말 보이지 않게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 종교와 다문화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보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이제 열심히 해오신 분들도 많은데. 좋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두 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지금 신설된 이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라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을 축으로 해서 지금 몇 년간 흘러왔고 그중에 뭐 젠더가 가장 큰 갈등이긴 하지만 종교나 다문화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사회가 계속해서 좀 간극을 좁혀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력해야 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데 오히려 이 명칭이 좀 이용된 인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겉은 화려한데 막상 이 역할을 해낼 수 없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힌 것 자체가 뭐 초대 비서관으로서 과연 이 자리를 만든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두 분이 오늘 할 얘기가 많으셨는데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판단은 직접 하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이 이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봐야 될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논의가 지금 속도를 또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과 경총이 함께 연 토론회에서 이제 나온 발언들이 보도가 이제 많이 됐고요.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이 사안을 지금 언급했다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좀 먼저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일 8시간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고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이제 이번 선거를 앞두고서 사실 뭐 주 120시간까지도 뭐 필요하다 이런 발언들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가장 강조했던 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노동 정책 중에 하나였고 이와 더불어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을 뭐 개편해 가겠다라고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근로시간과 같은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사실은 기준이 좀 마련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소야대인 전국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난망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보통 어떤 것들을 정책을 큰 패러다임을 바꾸고 혹은 전 정권에서 무언가 어떤 뭐 추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방향을 선회해야 될 때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법적으로도 굉장히 의무화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공청회라든지. 근데 지금은 공청회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의무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보통 이렇게 할 게 어떻게 보면 구색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제 노동자 패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좀 많이 적극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 토론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경영자 중심의 발언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뭐 주 52시간제가 너무 경직돼 있다. 근데 그 안에서 나온 얘기 중엔 연장 근무를 좀 가능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이제 핵심으로 많이 나온 것 같고 어제 토론회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께서? 이거 사실 그 주 52시간이 된 지가 4년 됐어요. 그리고 작년 7월부터 해갖고 그 해당 기업이 더 늘어났죠. 이러면서 실제로 그 효과가 그러면 노동자의 권익에 도움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찬반이 분분합니다. 평가가 좀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특히 뭐 근로자, 노동자 이렇게 사용자 딱 가르지 않더라도 또 노동자 근로자의 계층도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하청기업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주 52시간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조금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더 힘들다. 여기를 벗어나면은 이제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름이나 겨울에 일이 없는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데서는 이거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IT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으로는 새로운 기술 도저히 개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대만에도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 시간으로 딱 규제하는 이런 경직된 것이 미래 일자리에 맞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연 근로제, 선택 근로제, 탄력 근로제 뭐 이런 시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핵심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죽거나 다치지 않고 과로사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우리가 다시 예전의 과로 사회로 돌아가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이든 운용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뭐 탄력 근로 이런 거 좋아요. 선택 근로 다 좋은데 이런 거 도입할 때 유럽이나 뭐 일본 이런 데는요. 그걸 도입하는 대신에 총 노동 시간을 규제해요. 그러면은 과로할 일이 적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또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거 있어요. 건강권 침해 때문에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찬반이 갈려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이게 하루 단위로 해서 11시간 풀로 쉬게 해주느냐 아니면은 전체에서 띄엄띄엄 쉬게 해주느냐. 그러면 이게 또 과로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점검을 하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금 좀 들기도 하고 도입을 했을 때 항상 그 문제점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규제할 방법
방법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 52시간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진토 끝에 도입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제 과로 자살이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건강권의 문제를 비롯해서 이게 사회 문화적인 문제로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개인과 어떤 개별 사업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기본값의 문제다. 그러니까 기본값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반증해주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통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계뿐만 아니라 뭐 사회학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반에 이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바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게 거의 이제 뭐 합의점을 마련을 했었었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착시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돼서 이제 뭐 출산 뭐 휴가라든지 뭐 이런 거를 쓸 때도 주로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나 공무원들한테 먼저 적용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그런 권리를 좀 보장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소규모의 사업장이라든지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영업자 그다음에 특수노동자 이런 특수고용직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떤 거를 정책을 도입을 할 때는 여기서 일어나게 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큰 데부터 이제 차근차근 적용을 하자. 뭐 4, 5년 계도 기간을 잡습니다. 뭐 짧게는 2, 3년을 잡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도입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 언론에서 비춰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좀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혜택이라고 할 수 없죠. 권리를 좀 다시 최저선을 보장해줘야 되는 그룹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거 해보니까 너무 우려점이 많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도 평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이거는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인 것 같으니 원점으로 다시 가서 다른 방향으로 방법을 찾자. 이런 방식으로 정책적인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 같은 순환들이 많이 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2021년 7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주 52시간이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좀 도입이 되었고 완전 영세 사업장 있잖아요. 5인 미만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작은 사업장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 납기를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인프라를 만들 것인가. 그렇죠. 예를 들면 한 기업별로는 다 뭐 이렇게 도울 수 없겠지만 군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원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려가 되고요. 이게 안착이 되기도 전에 다시 완전 정말로 신자유주의적인 체제로 돌아갔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면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게임업계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필요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지금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갈아넣는 형태로 하게 되면 문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동 문제는 좀 한번 저희가 더 해야 되는 것 같네요. 예.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두 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관련된 내용들 또 더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